1950년 늦가을, 읍내를 감싸는 계엄군의 감시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촘촘해졌다. 좌익의 봉기 이후 토벌대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벌교는 피바람이 몰아친 뒤였고, 공포는 읍내 사람들의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겨울의 차가운 습기처럼 느껴졌다. 김범우는 감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육체는 구금되었으나 그의 정신은 이 비극적인 시대의 가장 예민한 관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탈주 제보는 사태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조계산 깊은 곳으로 후퇴했던 염상진의 빨치산 부대 중 일부가 식량과 보급품을 구하기 위해 은밀히 마을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대원이 읍내 인근 은신처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욱 끔찍하게 퍼지는 법이었다. 이 제보는 정현동과 계엄군에게는 숙청의 불씨를 다시 지필 절호의 기회였고, 민초들에게는 생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시험하는 끔찍한 족쇄였다. 정현동은 이 제보를 접하고 즉시 최정예 청년 단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승자의 냉소 대신 집요한 권력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김범우를 체포할 때 보여주었던 지식인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폭력적인 질서의 설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 했다. 정현동에게 빨치산의 탈주는 단순히 적을 소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읍내 민심이 아직도 좌익에게 기울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위험한 징후였다. 그는 제보가 들어온 경로와 제보자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이 정보를 이용해 읍내의 잠재적인 부역자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다. 정현동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제보의 허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장된 청년 단원들을 마을 구석구석에 심었고, 그들에게 누설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끊임없이 주지시켰다. 이로 인해 읍내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도의 불신이 만연했다. 이웃끼리 눈이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밤에는 가족끼리도 속삭이듯 이야기해야 했다. 공포는 읍내 공동체의 마지막 남은 유대감마저 끊어내는 칼날이었다. 읍내 사람들의 삶은 이제 밀고와 침묵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 밀고는 일시적인 안정과 식량을 약속했지만 양심의 괴물을 낳았고, 침묵은 발각시 가족 전체의 멸문이라는 죽음의 공포를 의미했다. 많은 농민들은 낮에는 토벌대 앞에서 멸공을 외치고, 밤에는 산 사람들을 위해 한 줌의 쌀을 몰래 싸야 하는 이중 생활에 지쳐갔다. 그들의 영혼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인해 닳고 닳아 인간적인 감정마저 메말라가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신을 잃은 종교처럼, 이념을 잃은 인간성처럼 공허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범우의 감방은 이 모든 인간 본성의 치부를 관찰하는 냉철한 실험실이었다. 그는 감방 창살 너머로 보이는 민중의 불안한 눈빛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읽어냈다. 그는 탈주를 시도한 빨치산 대원의 절박함을 상상했다. 그것은 이념적 신념 때문만이 아니라 극한의 굶주림과 삶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혁명가가 아니라 단지 살고 싶었던 인간이었고, 그들의 탈주는 인간이 만든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저항이었다. 김범우는 자신의 노트가 압수된 이후에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 비극적인 상황을 기록했다. 탈주란 결국 인간이 스스로 만든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본능적인 외침이다. 그러나 이 시대, 그 탈주의 대가는 너무나 잔혹하다. 특히 탈주 제보에 얽힌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는 김범우의 가슴을 쳤다. 남편은 좌익 봉기 당시 어쩔 수 없이 협력했고,
아내는 친정 쪽이 지주였다. 아내는 남편의 안전을 위해 토벌대에 은밀히 자수를 권했지만 남편은 이미 강을 건넜다며 거부했다. 결국 남편을 지키기 위한 아내의 거짓 제보가 들어갔고 이 제보가 오히려 다른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게 되면서 파국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가장 순수한 노력마저 비극적인 덫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픈 아이러니였다. 정현동이 이끄는 청년 단원들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읍내의 모든 구멍가게, 주막, 그리고 낡은 창고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수색은 단순한 검거 작전이 아니라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개적인 위협이었다. 청년 단원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질문과 폭언을 퍼부었고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구타와 고문이 이어졌다. 이들의 잔혹성은 일본 순사의 그림자를 넘어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의 야만성을 드러냈다. 김범우는 이 제보가 결국 피를 부를 것임을 예감했다. 이 피는 빨치산의 피뿐만 아니라 협력자로 지목된 민초들의 피일 것이며 심지어 잘못된 제보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될 사람들의 피일 수도 있었다. 읍내는 이제 거대한 도살장처럼 변모하고 있었다. 공포의 안개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인간적인 유대마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김범우는 감방 안에서 인간성이 이념의 폭풍우 속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목도하며 지식인으로서의 무력감과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고독하게 고뇌했다. 염상진 역시 산속에서 이 탈주와 제보 소식을 듣고 깊은 탄식에 빠졌다. 그는 혁명이 굶주림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혁명은 높은 이념을 지향했지만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졌다. 그는 탈주자들을 처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라는 고독한 지도자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염상진은 탈주자를 처벌함으로써 군유를 세워야 했지만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떠올리며 자신이 싸우는 대상인 민중에게 또다시 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끔찍한 모순에 몸부림쳤다. 그는 밤하늘의 차가운 달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 싸움이 끝날 때 남아있는 것이 과연 승리일 수 있을까 자문했다. 이처럼 탈주 제보는 읍내의 폭력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속의 혁명, 대오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심화시키는 잔혹한 시대의 그림자였다. 탈주 제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병원 사건이 벌교 읍내에 충격파를 던졌다. 제보에 따라 읍내의 모든 건물, 특히 사람들이 은밀히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한 수색이 강화되던 중 좌익 부상자가 읍내의 유일한 개인 병원에 숨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은 읍내의 지식인과 전문직 계층이 이념, 대립의 소용돌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건의 중심에는 윤 선생 가상의 인물, 병원장이 있었다. 윤 선생은 일제강점기에도 인수를 펼치며 읍내에서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밤중에 비밀리에 찾아온 총상을 입은 빨치산 청년 앞에서 그는 인도주의와 생존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본능적인 의무는 빨치산을 숨기면 죽는다는 현실적인 공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 선생은 결국 인수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병원 깊숙한 곳,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비밀 공간에 그 청년을 숨기고 치료를 시작했다. 이 청년은 염상진 부대의 연락병으로 다리 관통상을 입어 더 이상 산속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윤 선생은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하는 동안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든 지금은 내 환자다라고 중얼거리며 의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연민을 애써 감췄다. 정현동은 이 병원 사건을 지식인의 위선적 양심을 깨부술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그는 윤 선생과 같은 중립적인 척하는 지식인들이야말로 좌익의 잠재적인 조력자이며 이들을 본보기로 처벌함으로써 읍내 지식인 계층의 정신적 구심점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토벌대와 청년 단원들은 윤 선생의 병원을 군사작전처럼 포위하고 들이닥쳤다. 그들의 수색은 무자비하고 난폭했으며 환자들의 침상을 뒤엎고 의료기구들을 부수며 윤 선생과 간호사들에게 심한 모욕과 폭언을 퍼부었다. 정현동은 윤 선생의 면전에서 당신의 깨끗한 손으로 빨갱이의 피를 씻은 것은 결국 민족의 피를 더럽힌 것과 같다. 고 소리쳤다. 청년 단원들은 결국 숨겨진 빨치산 청년을 발견했다. 총상을 입은 채 고통스러워하던 청년은 검거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수적으로 열세였기에 결국 제압당했다. 청년은 끌려 나오면서도 혁명은 승리한다. 인민만세! 라는 마지막 구호를 외쳤고 그 목소리는 병원 전체에 이념의 증오를 퍼뜨렸다. 윤 선생의 운명은 끔찍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했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사범을 도운 혐의로 즉각 체포되었다. 정현동은 윤 선생을 읍내 광장으로 끌고 가 공개적인 신문을 벌였다. 이자는 지식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굶주린 민중을 착취하려는 빨갱이 역도들을 도왔다. 그의 인술은 가짜다. 그의 양심은 불순하다. 정현동의 선동적인 연설은 공포에 질린 읍내 사람들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윤 선생은 구타당하고 모욕당하며 끌려갔고 그의 체포는 읍내 지식인 계층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장이었다. 읍내 사람들은 윤 선생을 보며 지식인도 저렇게 당하는데 우리는 하는 절망감을 느꼈다. 김범우는 감방 안에서 이 병원 사건의 전모를 듣고 지식인의 숙명에 대해 깊이 탄식했다. 윤 선생의 행동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간애였으나 이념이 지배하는 광기의 시대에서는 가장 위험한 반역행위로 규정되었다. 김범우는 자신 역시 중립적인 기록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듯이 이 시대는 양심과 지성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윤 선생의 비극적인 선택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마지막 보루를 보았다. 의사가 환자를 거부하는 순간 인간 사회는 짐승의 세계로 전락한다. 윤 선생은 비록 죽음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인간으로서 의사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다. 김범우는 윤 선생의 고귀한 희생이야말로 혁명의 폭력과 반동의 폭력 모두를 뛰어넘는 가장 진정한 형태의 저항임을 마음속에 기록했다. 이 사건 이후 읍내 지식인들은 완벽한 침묵에 들어갔다. 그들은 책과 펜을 덮고 밭일이나 장사를 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다. 지성이 마비된 도시는 폭력과 광기만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를 예고했다. 김범우는 박 선생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병원 사건을 계기로 읍내의 공포가 극대화되자 정부는 빨치산 소탕과 민심 장악을 명분으로 대규모 계엄군을 벌교에 주둔시켰다. 정현동이 이끄는 청년단과 경찰의 힘만으로는 조계산의 염상진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엄군 주둔은 읍내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고 민중의 일상을 군사 통제 아래 두는 혹독한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계엄군은 정규군으로서
청년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직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읍내의 가장 중요한 거점들 학교,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점령하고 철통 같은 경계망을 구축했다. 읍내의 모든 통행은 통금 시간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은 즉각적인 검문과 처벌로 이어졌다. 밤은 이제 죽음과 공포의 시간이 되었고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 집으로 돌아가 숨죽인 채 공포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통금이 시작된 후에는 군화 소리만이 고삿길을 메웠고 그 소리는 공포의 리듬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억제었다. 계엄군 사령부는 정현동을 지역의 정보 통로로 활용했지만 정규군과 지역 치안대 간의 미묘한 긴장감은 존재했다. 계엄군은 청년단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폭력이 오히려 민심을 자극하여 빨치산을 돋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전을 병행했다. 그러나 이들의 체계적인 폭력은 청년단의 무분별한 폭력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했다. 계엄군은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산속의 빨치산 수색에 강제 투입하거나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고립시키는 비인간적인 작전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강제 노역에 동원된 농민들은 낮에는 토벌대에게, 밤에는 빨치산에게 의심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김범우는 감방 안에서 이 군사 통제의 강화를 보며 국가폭력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뇌했다. 계엄군이 읍내에 주둔함으로써 폭력은 개인의 증오를 넘어선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으로 변모했다. 이 폭력은 체제 유지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냉철한 도구였으며 인간의 양심이나 인도주의 같은 것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는 정의와 질서라는 이름 아래 가장 잔혹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음을 목도했다. 그는 계엄군 장교들의 무감각한 표정에서 제복이 인간성을 어떻게 소멸시키는가를 읽어냈다. 그들은 개인적인 악의는 없었지만 국가의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농민들의 삶은 계엄군 주둔 이후 더욱 피폐해졌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계엄군의 군사훈련장이 되었고 농사일은 군인들의 감시 아래 이루어졌다. 농민들은 낮에는 군인의 통제 아래, 밤에는 빨치산의 감시 아래 살아야 하는 이중적인 억압에 시달렸다. 그들의 삶은 이념의 깃발 아래 도구화되었으며 인간적인 존엄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많은 농민들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왜 군인들의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가라며 깊은 서름을 토로했다. 계엄군의 주둔은 또한 읍내의 경제를 완전히 파괴했다. 군인들의 숙소와 보급품 확보를 위해 민간의 재산이 강제로 징발되었고 물가는 폭등했다. 시장은 활력을 잃었고 사람들은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았다. 돈과 식량은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계엄군에 협조하는 일부 부유층만이 이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김범우는 이 계엄군의 주둔이야말로 민족 분단의 비극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가장 가혹한 형태의 현실임을 깨달았다. 외부에서 온 거대한 폭력이 이웃과 형제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화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보며 그는 절망적인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인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계엄군의 압도적인 힘이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덮어버리려 할 때 그 진실을 기록하는 펜의 힘은 총칼보다 더 오래 남을 것임을 믿었다. 감방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김범우는 민중에 억눌린 울분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저항으로 폭발할 것임을 예감했다. 계엄군의 폭력은 일시적인 침묵을 가져왔을지언정 민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한과 분노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읍내는 이제 거대한 화약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 계엄군의 강력한 통제 아래 읍내의 좌익 세력은 겉으로는 완전히 소멸된 듯 보였으나 농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 분노는 단순히 좌익에 대한 동조를 넘어 수백 년간 이어진 토지, 착취와 계급적 모멸감에서 비롯된 원초적인 울분이었다. 분노의 소작이는 이 시대의 가장 격렬하고 비극적인 저항의 주체였다. 좌익 봉기 당시 토지 분배증을 받았던 농민들은 계엄군 주둔 이후 다시 지주들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하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토지의 반환을 넘어 잠시나마 꿈꿨던 해방과 주체적인 삶에 대한 가장 잔혹한 박탈감이었다. 지주들은 토벌대의 힘을 등에 업고 더욱 가혹하게 소작료를 요구했고 좌익 부역 혐의를 빌미로 농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징발했다. 농민들은 이중의 억압 속에서 절망했다.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혹독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고픔과 모멸감은 농민들의 눈빛을 어둡고 격렬하게 만들었다. 분노의 소작인들의 심정은 염상진의 빨치산에 대한 은밀한 지지로 표출되었다. 그들은 직접적인 무장 투쟁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식량 보급, 정보 전달, 그리고 은신처 제공 등 가장 위험하고도 필수적인 수혈 역할을 계속했다. 이들의 행동은 이념적 교육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생존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투쟁이었다. 그들은 염상진의 혁명을 자신들의 땅과 밥그릇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했다. 염상진이 해방이라는 단 두 글자로 이들의 오랜 한을 건드려 주었기 때문이었다. 지주 측의 행동은 농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박승도 일가와 같은 대지주들은 토벌대의 힘을 빌려 봉기 기간 동안 잃었던 권위와 재산을 회복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좌익 봉기에 동조했던 소작인들을 마을 단위로 고립시키고 가혹한 징벌을 내렸다. 강제적인 퇴거, 과도한 소작료 징수, 그리고 가족에 대한 협박은 농민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지주들의 곳간은 넘쳐났지만 농민들의 밥그릇은 다시 비어갔다. 김범우는 감방 안에서 농민들의 분노가 이념 논쟁보다 훨씬 근원적인 힘을 가짐을 통찰했다. 염상진의 혁명은 농민들의 배고픔이라는 가장 강력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아무리 계엄군의 총칼이 무섭더라도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는 저항하다. 죽는 것이 낫다는 절망적인 결의가 농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농민의 분노가 한국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깨달았다. 수천 년간 소작농의 서름은 이 땅의 가장 깊은 한이었다. 해방은 이 한을 해소할 기회였으나 미국과 국내 기득권 세력은 토지 개혁을 미루거나 왜곡함으로써 이 분노를 좌익의 손에 넘겨주었다. 김범우는 정현동의 질서가 총칼로 유지될 수는 있어도 농민들의 분노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확신했다. 분노의 소작인들 사이에서 은밀한 조직망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직접적인 전투 대신 지주들의 재산에 대한 파괴, 토벌대에 대한 허위 정보 유출, 그리고 산 사람들을 위한 식량 창고 관리 등의 중군사적 활동을 벌였다. 이들의 저항은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원초적이었으며 생존 본능과 복수심에 의해 움직였다. 특히 한밤중에 벌어진 지주의 마구간 방화 사건은 소작인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비록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읍내 사람들은 이 불길이 지주들의 탐욕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라고
은밀히 수군거렸다. 김범우는 농민들의 분노가 이 시대의 비극적인 진실을 담고 있음을 알았다. 이념의 깃발은 좌우로 나뉘었지만 농민들의 밥그릇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이 배고픔과 분노야말로 태백산맥의 이야기가 시작된 근원적인 뿌리였다. 김범우는 이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이 지식인의 가장 큰 책임임을 깨달으며 감방 안에서도 펜을 놓을 수 없는 절박함을 느꼈다. 그는 이들의 분노와 서름이야말로 역사의 냉철한 심판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라고 믿었다.